2018년 한 해에는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부진을 면치 못한 데다 2018년 말에는 미국 증시마저 하락세가 깊었는데요. 자, 그러면 2019년에는 어떨까요? 오늘 토마토 인터뷰 소통에서는 2019년 글로벌 자산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김명익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워낙 2018년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이 정말 많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많았습니다. 2018년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2018년 한 해 보면은 참 그 돈 벌기 힘든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이 거의 다 떨어졌죠. 예, 특히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그 주가도 좀 차별화됐었죠. 그 선진국 주가에서는 독일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요. 미국 주가가 9월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10월 이후로 뭐 S&P 500이 거의 15%가량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신흥시장도 차별화됐습니다. 중국 주가가 고점에서 한 36% 정도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중국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도 또 많이 떨어졌고, 상대적으로 브라질, 인도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만 보면은 전체적으로 안 좋았는데, 그래도 국가별로 좀 차별화된 시장이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차별화됐는데 그중에서 안 좋은 점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됐던 또 한 해였던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이게 2019년 되면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우선 중국 주가는 2019년까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중국 주가가 2018년에 많이 떨어진 것은 중국 기업들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요. 그때 전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했었죠. 근데 중국 경제는 9 내지 10%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장했냐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난 투자를 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고정 투자가 국내 총생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그 당시 세계 평균이 한 22%였는데 중국은 48%까지 올라갔습니다. 투자해가지고 높은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생산 능력을 확대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이 부실해지고 돈을 빌려준 은행도 부실해지죠. 그래서 기업은행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가가 2018년에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까지는 구조조정을 더 해야 되고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중국에서 금융으로 국부를 열릴 좋은 기회가 오겠지만은 뭐 하락 추세는 2020년 상반기까지도 있을 것이다. 물론 2009년, 19년 뭐 3분기 정도는 분기별로는 반등할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어렵다는 이야기고 또 우려되는 그 부분이네요. 중국이 그렇고 또 G2인 미국을 또 안 볼 수가 없는데 미국이 말씀대로 뭐 초반에는 좋았다가 이제 뭐 9월 이후로 이제 주가가 계속 내리면서 연 저점을 또 경신하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그 이유를 이제 경기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경기도나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기가 정말 안 좋은 건가요? 예, 현재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뭐 장기 확장 국면 거의 114개월 확장 국면을 보였는데요. 이번보다 긴 확장 국면이 1990년대 정보통신혁명 때 120개월이었었어요. 근데 이보다도 길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경제학자들 투자자들 관심사인데요. 근데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동안 경기를 이끌었던 통화 재정 정책 한계에 도달했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강한 감세를 통해 아주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그 효과도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19년 아마 어느 시점에서 미국 경기가 정점을 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최근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장단기 금리 축소로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5년 국채 수익률이 2년보다 낮아졌고요. 10년은 2년보다 높습니다만은 이것도 조만간 역전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역전되면은 미국 경제 지표들이 뭐 뒤따라 나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2019년 한 해는 2018년에는 중국 주가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2019년에는 미국 주가가
좀 가장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또 보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통화 정책을 또 점검해 봐야 될 텐데 2018년 마지막 FOMC 회의에서 이제 그 2019년 이제 전망의 점도표가 두 차례로 세 차례에서 이제 금리 인상의 횟수가 두 차례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일시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또 보여져요. 성장률도 보니까 2020년, 2021년은 그대로 두고 일단 2018년, 2019년을 좀 낮췄어요. 일단 2019년에는 금리가 어떻게 인상은 되는데 속도 조절은 좀 많이 되는 건가요? 통화정책 방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2019년에는 금리 인상하기가 거의 어려울 것이다. 두 번도 이렇게 내다보고 힘들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동안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은 2008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때 전에 한 연방기금금리 5.25에서 0%까지 내렸고 양적완을 통해 아주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소비 회복되니까 2014년 10월 달에 양적완화는 종료했었죠. 네,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뭐 2018년 12월까지 금리 9차례, 특히 2018년 한 해는 4차례 인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2019년에 금리 한 2차례 정도 점도표 보면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좋아야지 금리를 계속 인상하게 될 건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경기 정점이 내년 어느 시점일 수가 있거든요. 뭐 상반기 어느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한 해 보면은 미국 경기가 부분적으로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건설 투자는 3분기 연속 감소했고요. 설비 투자, 수출 증가세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직 소비만 증가하고 있죠. 근데 미국 GDP에서 소비가 무려 70%나 차지고 있는 소비가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2008년 한 해 동안 보면은 주택 경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2018년 10월부터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근데 미국 가계 금융자산 보면은 약 36%가 주식이거든요.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미국 경제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뭐 2019년 1월, 3월에 FOMC가 열립니다만은 1월에는 한 번쯤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저는 금리 올리기 힘들다고 보는데. 또 어느 시각에서는 또 상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3월에 올릴 것이다. 뭐 6월에 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3월이 이제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되면은 이미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빠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올리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를 좀 봐야 되겠는데 2018년 달러는 계속적으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이렇게 돌아선다고 하면 달러의 약세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2017년 한 해는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가 2018년에는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기준으로 달러 지수인데요. 그런데 2019년 초에는 뭐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보다 좋으니까 상대적으로 강세를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제 나빠지고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것이다. 아마 이런 기대가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그 나라의 환율이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인데 미국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GDP가 2017년에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4% 정도로 굉장히 높았어요. 2018년 축소되고 아마 IMF가 2022년까지는 미국 GDP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문제죠. 사실 우리 경제 보면은 뭐 2018년 소비 투자 별로 안 좋은데 수출 중심으로 성장했는데요. 그런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뭐 달러 가치 떨어지면 원화 환율은 달러로 표시를 되는 게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르고 오를 수밖에 환율은 없죠. 어쨌든 내리고 그러려는 아마 수출에도 타격을 주면서 우리 경제가 좀 더 걱정이 됩니다. 좀 어두운 전망이 또 머릿속에 그려져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 그러면 2019년 미국을 뭐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를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2009년에는 미국 중심으로 전 세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별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2018년에도 우리 주식을 좀 팔았습니다만은 2019년에도 전체적으로는 좀 사기 힘들다.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계속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지나고 보면은 주가라는 게 떨어지면 다시 오르거든요. 기회가 될 수 예. 있는 거죠. 예, 다시 오를 때 어디가 제일 많이 오를 것인가. 아마 우리 주가는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급격하게 떨어졌다. 급격하게 상승을 V자형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 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게 저는 중국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려운 시기가 끝나고 다시 주가가 오를 텐데 그 시기에 제일 빨리 오를 수 있는 주식시장이 중국 주식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그 다음을 대비해 가지고 중국 경제, 금융시장, 그다음에 중국 기업, 특히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를 많이 공부하시면은 저는 그 이후로 한 4, 5년 동안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떨어진 만큼 또 예. 오르는 폭도 클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고, 예. 그렇다면 이제 뭐 국내 측면에서 보더라도 뭐 2019년은 조금은 좀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그러니까 후년을 대비해야 될 그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